숨은 꽃 양귀자. 나는 그를 귀신사에서 만났다. 15년 만이었다. 물론 나는 그 15년의 세월을 첫눈에 걷어내지는 못하였다. 그가 먼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 돌연한 만남이 15년의 시간을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을 터였다. 만약 그랬다면 이 소설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오전 서울역의 혼잡한 광장에 홀로 남겨졌을 때부터 나는 이 여행을 후회하고 있었다. 차표는 잊지 않고 가져왔지? 나를 광장에까지 실어다 주고 돌아가면서 남편이 남긴 말은 이게 다였다. 잘 다녀오라거나 그저 머리나 식히고 오는 셈 치라는 말쯤은 해줄 만도 한데 그는 그저 내 지독한 건망증만이 염려스럽다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 태연히 차를 돌렸다. 내 생의 전부를 실어내기 위해 늘 내 이름자 밑에 괄호로 닫혀져 묶여있는 소설가라는 호칭을 반납하고 흘러가버린 다른 생애를 반환받을 수 있다면, 행여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역 광장에 홀로 남겨져 타인들을 질투하며 서 있지 않아도 됐을 것을. 글이 써지지 않아서 혹은 좋은 글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는 동업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의 허공에 들린 바를 염려하곤 했었다. 여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삶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단지 소설만을 위해서 일상을 저버리고 떠나는 일은 마치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처럼 부정하기 어려운 허장성세가 감추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소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행을 도모하고 실천하다니, 게다가 단 1시간이라도 죽을 듯이 아껴서 써대도 겨우 마감 날짜를 지킬까 말까 한 이 화급한 날들 중에 하루나 이틀을 온전하게 내던져 버리다니. 소설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면 동네에서도 보고 또 본 저 흐드러진 진달래며 개나리 그리고 연두빛 새순들한테 얼마나 많은 감흥을 쏟아 넣었을까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했다. 나는 일부러 책 따위는 들고 가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차가 수원을 지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읽을 것을 학대한 스스로를 질책했다. 책 대신으로 은근히 기대한 것은 가없는 풍경을 담아내는 기차의 넓은 창이었다. 하지만 직통으로 얼굴을 쪼아대는 4월의 햇볕과 만난 것은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고 이내였다. 그것은 벌써 몸에 닿으면 감미롭고 마냥 훈훈하던 첫 봄의 순수한 햇살이 아니었다. 견딜 만큼 견딘다 해도 결국 5분이 채 되지 않아 때 묻은 커튼으로 손이 갈 만큼 성가신 존재였다. 창의 배반은 당장에 읽을 것에 대한 갈증을 불러왔다. 결국 나는 눈을 감고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이처럼 까맣게 소설 작법을 잃어버릴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었다. 그 동안에도 나는 쓰고 또 썼었다. 단편이 아니더라도 써야 할 것은 많았다. 규칙적으로 원고를 넘겨야 하는 장편 연재도 쉼 없이 해왔었다. 하필이면 이때 나는 연신 미루고만 있던 단편을 써보겠다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두어 군데의 약속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누가 뭐라 말하든 나로서는 단편이란 양식의 소설이란 작가의 고백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 왔었다. 어떤 내용을 담았건 그것은 작가의 고백이거나 기도 같은 것이었다.
멈춘 기도를 잊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그 일을 시작하는 일은 너무 버거웠다. 그때부터 나의 피로는 누적되기 시작했다. 나는 번번이 두 손을 늘어뜨리고 기계 앞에서 물러났다. 이게 아닌데,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 하나만 분명하고 그 외는 다 오리무중인 나날이 한 달간 계속되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전하지 않던 짓을 해보겠다고 여행을 나선 것도 모두 이게 아닌데 라는 내 속의 외침을 잠재우기 위한 버둥거림의 결과였다. 버리겠다면서도 다 버릴 생각은 추워도 없고 이게 아닌데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 질긴 모순을 나는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어떤 문장에도 안심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철로변의 풍경들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기차는 나침반이 없이도 제 길을 달려 나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놓았다. 김제에서 금산사로 들어가는 국도의 가로수는 수령이 녹록 자는 단풍나무들이다. 지난 가을에 이 길은 하늘에 붉은 융단이 깔린 듯 했었다. 가을에는 거칠 것 없이 붉었던 이 길이 지금은 푸르고 싱싱한 녹색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 스치는 바깥 풍경은 지난 겨울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기억 속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래서 나는 택시 기사에게 2번쯤 이 길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다. 때로는 기억과 현실을 맞추려는 덧없는 노력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사람들은 가끔씩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이전에 보았던 기억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자 하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지난번 묵었던 바로 그 여관의 방부터 하나 잡았다. 방은 의외로 밝고 깨끗했다. 창은 뒤뜰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 창에 활짝 피어난 벚꽃이 그림처럼 아른아른 내비쳐졌다.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용한 방을 하룻밤 거처로 삼을 수 있게 되자 기분도 훨씬 맑아졌다. 다음에 할 일은 방을 나가서 때늦은 점심을 사 먹어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 점심때가 지난 시간이어서인지 식당 안에는 나밖에 없다. 오늘 처음으로 밥다운 밥을 먹어서인지 식당에 들어오기 전보다 한결 안정이 된 상태다. 이제는 산보 삼아 귀신사에 갔다 오면 해가 질 것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10여 분 만에, 걸으면 30분 정도의 거리에 귀신사가 있었다. 이곳에 오면 제일 먼저 귀신사의 텅 빈 저교 속에서 두어 시간쯤 앉아있고 싶었다. 무작정 떠남에 있어 가장 많은 유혹을 던졌던 곳도 귀신사였다. 귀신사, 거기에는 무언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계획 속에서 자꾸 귀신사행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먼저 부닥쳐서 먼저 실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 머릿속에 저장된 귀신사의 풍경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배신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김제역에서 곧장 귀신사로 가지 않은 것도, 그러면 방을 구한 뒤라도 바로 귀신사를 찾지 않은 것도, 그곳에 가도 점심 요기쯤은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곳에서 허기를 때운 것도
나름대로는 아끼고 감춰둘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지난 가을에 귀신사는 우선 이름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영원을 돌아다니다 지친 신이 쉬러 돌아오는 자리. 이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절이지만 조용하고 아늑해서 친구는 아들을 데리고 종종 그 절을 찾는다고 했다. 드러나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낡고 허름한 귀신사의 풍경은 여행 중에 온갖 화사한 기억을 다 물리치고 가장 오래되도록 내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삼거리를 돌아 좌회전하려는 택시 하나를 붙잡았다. 지금도 처마 끝에서 풍경이 바람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을까? 너무 낡아 단청 빛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그저 세월에 바랜 나무의 단아한 갈색만이 흔들리는 풍경과 그 위에 푸른 하늘을 받아내고 있었지. 택시 기사는 휘잉하니 차를 돌려 오던 길로 달아나 버리고 나는 인기척 없는 동네를 기웃거리며 절로 가는 길을 밟았다. 인기척은 없었지만 발걸음 소리에 내다보는 개들은 많았다. 살인문에 기대어 커다란 눈으로 낯선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개들은 내가 가까이 가면 슬그머니 꼬리를 사리고 뒤로 물러났다. 길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길의 끝까지 가서 몸을 돌려야 비로소 절의 옆구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흙에서 풍기는 향내를 맡으며 천천히 길을 올라갔다. 바로 그때였다. 곧 보게 될 귀신사의 모습에만 몰두하고 있던 내 귀에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이내 귀신사 쪽에서 죽어라고 달려오는 여자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눈앞에 나타난 여인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할 만큼 깜짝 놀랐다. 그럴만도 했다. 여자는 맨발에다가 목단꽃 무늬가 화사한 긴 치마를 펄럭거리면서 다른박질을 치고 있었는데 얼굴에도 환한 목단꽃 웃음을 그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이 돋던 그 비명은 그럼 환청이었던가 하는 의혹을 품을 사이도 없이 이번에는 또 한 남자가 여자가 왔던 길로 구르듯이 내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한테선 비명은 없었지만 딱 벌어진 어깨와 흰 러닝 셔츠 밑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늑골의 오르내림이 비명 이상의 거친 호흡을 선명하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나는 다시 긴장하여 옆으로 비껴섰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내 곁을 바람처럼 싱하니 지나치지 않았다. 두어 걸음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고 선 남자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의 세댄 외침이 들려왔다. 뭐 하는 거야? 빨랑빨랑 들어오지 않고 뭘 우물거려. 여자는 내 뒤쪽에 어느 집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다. 치마에 새겨진 굵은 목단꽃이 어지러울 만큼 붉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멍한 시선으로 그들 남녀가 사라진 대문 없는 집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들 남녀가 사라진 대문 없는 집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따지고 보면 바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나타난 순간부터가 이 여행의 첫 시작이었다. 이제까지는 반년 전에 있었던 가을 여행의 연장이거나 그것의 반추에 불과했지.
한 번도 새 경험에 마음을 후루루 떨어본 적이 없었다. 기억을 부수어 버리는 또 다른 경험은 마음을 다스릴 새도 없이 연이어졌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 번 더 발가락을 꼬집어 봐야 믿을 수 있거나 말거나 할 상황이었다. 귀신사는 거기 없었다. 아니, 귀신사는 거기 있었지만 내가 찾은 귀신사는 거기 없었다. 절은 뼈대만 남아 목화, 보수 공사 중이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나를 가로막는 사람은 없었다. 절 옆 어느 집에 낮은 담장 너머로 웬 백발의 할머니만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인부들은 갖가지 연장을 뛰어넘고 비켜가며 통과하는 나를 여전히 본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우러러 그래도 청정한 잎을 가지마다 가득 피우고 있는 해묵은 감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움직이는 존재는 나밖에 없으므로 나는 기꺼이 이 푸른 창고에서 저교를 맛볼 것을 작정하였다. 어쨌거나 이제 나는 좀 쉬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인부 하나가 언덕을 올라와 쌓아놓은 헌 목재 더미를 뒤적거렸다. 나는 그가 필요한 것을 찾아 이내 내려갈 것이라고 믿었다. 흰 러닝 셔츠는 어쩐지 낯이 익었지만 미처 아까의 그 씩씩거리던 남자를 떠올리지는 못하였다. 길이와 너비가 제 각각인 판자들을 뒤적이던 사내가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던질 때까지도 나는 그 사내의 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왜 나인지 정녕 알 수가 없었다. 틀림없네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맞지요? 나는 별 수 없이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거기 누가 있을 턱이 없었다. 남자는 분명 나한테 말하고 있었으니까. 오산에서 국어선생 했던 분 아니냐고요. 오산을 잊었다면 고흥 밑에 거금도는 아시겠지요? 거금도? 나는 중인 환시에 내 일기장을 발각당한 기분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거기 거금도 오산에서 나는 첫 교직의 1년을 보냈었다. 물론 그가 말한 대로 국어를 가르쳤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인가? 나는 그제야 남자가 아까 산발한 머리의 여자를 쫓던 바로 그 사내인 것을 알아챘다. 그렇다 해도 이 남자는 누구인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에이 그만둡시다. 애써 기억할 것도 없는 위인이니까 뭐 그냥 오산 사람이었다고나 합시다. 그래도 사내는 굉장히 반갑다는 표정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내 옆에 풀썩 주저앉아 담배를 한 개피 꺼내 들었다. 담배를 들고 있는 오른손 엄지 한마디가 뭉툭하다. 저 뭉툭한 손가락, 거기에 느닷없이 바다가 출렁거린다. 나는 의구심을 가질 새도 없이 그에게 숙자 오빠가 아니냐고 물었다. 용케 기억을 하십니다 그려. 하기야 오산 사람 치고 이 김종구를 모른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나도 오산을 떠났지만서도 사내는 볼이 메어지도록 힘껏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면서 희죽 웃었다. 김종구라. 나는 이 느닷없는 옛 기억과의 조우에 얼떨떨한 채로 남자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선이 뚜렷한 눈썹과 약간 각이 진 듯한 이마, 그리고 굵은 고랑의 긴 인중은 역시 낯이 익었다.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1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금 그의 얼굴에서 출렁이는 바다를 보았다. 그를 알아본과 동시에 나는 그가 여전히
바다의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한 군데에 붙잡아둘 수 없는 물결에 휩싸여 세상 곳곳을 다 굽이쳐 흘러야 하는 그런 운명의 생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바다의 사람일 것이다. 제가 어떻게 금방 선생님을 알아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선생님 사진을 몇 장 보았거든요. 숙자년이 내 동생 말입니다. 잡지에 난 선생님 사진을 오려서 간직하고 있답니다. 하여간 뭐든 잡동사니 모으기를 좋아하는 그의 버릇은 여전합니다. 김숙자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 목을 빼고 나를 쳐다보려고 애쓰던 아이, 조카 아이를 업고 삶은 멸치에서 세우며 꼴뚜기 새끼를 골라내다 나를 만나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 고개를 푹 숙이던 숙자는 김종구의 누이 동생이었다. 그러자 곧 이어서 그 시절의 김종구를 회상하게 해주는 몇 개의 사파가 차근차근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지금 이 자리에서도 꺼내볼 수 있는 사파는 모두 4가지쯤 되었다. 그것들 모두가 하나같이 선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종구에 대한 첫 번째 사파는 내가 숙자의 담임이었으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섬의 중학교가 나에게는 첫 발령지였다. 남녀 한 학급씩 전교 6반의 단촐한 섬 학교는 운동장 발치에 시퍼런 바다가 누워 있었다. 밤이고 낮이고 불어대는 바람에 성한 게 하나도 없던 교사의 문짝들. 폭풍이 불면 바다가 갤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어야 했던 우울한 나날들. 단지 바다 때문에 거기까지 갔으면서도 사방이 바다인 그곳의 1년은 극도의 우울과 조바심 뿐이었던 것을 지금도 나는 명료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 숙자의 무단 결석을 이야기하는 일이 훨씬 쉬울 것 같다. 사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나는 전 학년의 국어를 가르쳤고 2학년 여자반에 담임을 맡게 되었다. 제 나이대로 진급을 할 수 없었던 낙도의 사정으로 아이들은 모두 숙성했고 3학년쯤 되면 교사인 나보다 더 어른스럽게 세상을 굽어보는 아이들도 많았다. 실제로 그 애들이 나보다 더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교실에 뱀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쫓았고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노를 저어서 이웃 마을로 나를 데려다주는 일도 그 애들이 했다. 집에서도 어른 몫을 단단히 하는 아이들이어서 멸치잡이가 한창일 때나 김을 뜨는 겨울이 오면 학과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만큼 교실이 텅 비곤 했다. 숙자의 무단 결석도 그 때문이었다. 새 학기를 2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 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을 시켜 사정을 알아본 즉 오빠가 살림을 맡으라고 윽박질러서 학교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숙자 오빠를 징하게 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 마을이 고향인 수산 선생도 자칫하면 깡패로 풀렸을 망난이라고 평했다. 무태서만 떠돌다가 숙자 큰오빠가 바다에서 실종된 작년에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는 돌아와 늙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거두는 신용을 하고 있으니 그만해도 기특하지 않느냐는 것이 수산 선생의 설명이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만삭의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것, 그 여자는
몸을 풀자 이내 다시 무트로 도망을 쳤다는 것, 결국 숙자가 어미 없는 갓난 조카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가정 형편들을 수소문한 다음 나는 직접 숙자네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었다. 세상 갓난에 시달려 이미 기력이 다한 늙고 병든 숙자 엄마는 눈곱이 잔뜩 낀 눈을 껌뻑이며 이 늙은 것이야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고 나만 보면 얼굴이 뻘개져서 마당에 널린 멸치나 뒤적이며 고개도 못 드는 숙자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터였다. 나는 별 수 없이 해변가의 멸치막으로 직접 숙자 오빠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종구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하던 일을 다 끝낸 뒤에야 어슬렁 돌밭을 가로질러 내게로 왔다. 제 오빠와 서너 걸음을 차에 두고 잔뜩 오그라든 몸으로 뒤를 따르는 숙자를 보면서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귀찮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수다. 이해해요. 선생 경험이 없으니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할 밖에 수인사 따위는 주고받을 시간도 없었다. 김종구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을 꺼냈다. 굵은 눈썹 아래의 부리부리한 두 눈은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내가 무어라 응수를 하기도 전에 돌밭에 침을 찍 뱉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집에 여자라곤 신경통으로 기어다니는 늙은 어머니하고 숙자 전염밖에 없어요. 보셨으니 그거야 알고 계실 테고 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은 없었다. 얼굴에 칼자국이 두 군데나 그어져 있는 사내한테 나의 교사 체면이 어떻게 구겨지고 말 것인지 그것이 약간 불안할 뿐이었다. 이 학부형한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애정 혹은 학생이 장래 따위를 말할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판이었다. 왜들 이 뻔한 사실을 잊고 있는지 모르겠소만 사는 일이 가장 먼저란 말이요. 사는 일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하찮고 하찮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질서가 잡히면 선생이 말려도 숙자는 다시 학교에 나가요. 아마도 내년에는 숙자년이 교실에 앉아있는 것을 볼 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생이 내년에도 여기에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김종구는 괜한 장작불만 타고 있다면서 역시 인사도 없이 멸치막으로 돌아갔다. 오빠의 무례에 거의 사색이 되다시피 한 숙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처음의 초조함에 비하면 김종구가 보여준 행동은 오히려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말로 자기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 또한 새겨 들을만 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도 했다. 두 번째 사파는 초여름의 햇살이 따가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그는 바다에 누워 있었다. 정말이었다. 그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현실을 떠나 바다에 누워 있었다. 그때 나는 종선에 옮겨 타기 위해 금호호의 배전에서 대기 중이었다. 아마도 주말을 맞아 고향의 집에 다녀오던 길이었을 터이다. 백길 2시간에 버스 5시간을 견뎌야 집에 닿았으므로 섬에서의 외출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웠다. 그랬으므로 돌아오는 길에는 두 손에 다 들 수 없을 만큼 짐이 많았고 멀리 마을의 집들이 보일 무렵에는 차멀미, 배멀미에 반죽음이 되어 있기가 십상이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는 김종구를 보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를 싣고 있는 배를 보았다. 양수기를 단 통통배였다. 배는 엔진이 꺼진 채 이려 편주처럼 흔들흔들 마침 알맞은 물때를 만나 저 멀리에서 우리 배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다. 배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와서였다. 쌀가마 위에 올라앉아 늦은 종선을 타박하고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뭐다매 저기 종구놈 아뇨? 잉? 맞네 종구여. 하여간 배포 하나는 클시. 저 자식 팔자 좋게 처자는 것 좀 보소. 그가 타고 있는 배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불구하고 잘도 흘러 금호 곁을 지척에 두고 스쳐갔다. 출렁이는 나뭇잎에 내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김종구의 모습도 똑똑히 내려다 보였다. 시퍼런 바닷물이 밑그림이 되어 그는 영락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누워있는 듯이 보였다. 등짝 밑으로 험상궂은 파도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텐데도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은 낙조에 물들어 그럴 수 없이 평화스럽게 보였다. 그러고 보면 지금도 서편 하늘에 투명한 노을이 걸려 있다. 그러나 여기는 바다가 아니다. 산이다. 나는 새삼 김종구의 외향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남자는 지금 40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사람을 뜯어보지 맙시다.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다 알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공사판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가련한 인생이구나 여기겠지만요. 천만에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지붕 쉬운 곳에서 갇혀 일하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숨이 콱 막히거든요. 몸뚱어리 하나 믿고 하늘에 구름 가득 떠도는 게 좋아요. 훌쩍 떠날 수 있으면 훌쩍 오는 거예요. 그랬다. 김종구에게는 예전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말에 언제나 가시가 박혀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숨겨진 마음을 훤히 보아버리는 자의 별 수 없는 어투일 것이다. 갑시다. 그는 마치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듯 단호하게 나를 재촉했다. 나는 엉거주춤 일어났다. 우리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아까 보신 팔팔 뛰는 잉어 같은 그 계집이 내 마누라예요. 일이 끝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황녀한테 먼저 문안을 드려야 한답니다. 갑시다. 황녀한테. 나중에야 눈치로 알아차린 사실이지만 성이 황가인 마누라를 그는 마치 황녀인 듯이 호명했다. 나는 의례적인 말로 그의 초대를 사양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관심이야 있었지만 관심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래도 관습이었다. 이제 와서 15년 전에 학부형을 만났다고 그것도 서로 간에 깜짝 놀랄 만큼 반가운 사이도 아닌 약간의 인연을 빌미로 남의 거처에 불쑥 뛰어들어 저녁을 얻어먹는 일이 간습적으로 영 어긋나는 것 같다는 것이 여태도 내 판단이었다. 김종구는 나의 사양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얼굴이었다. 우리 집에 갑시다. 밥 한 끼는 대접해야지요. 우리 황녀 좋아하는 얼굴도 좀 보시고 그거 아주 괜찮은 계집입니다. 그리곤 두 말도 없이 앞장서서 휘적휘적 걸어갔다. 나는 별 수 없이 김종구의 뒤를 따라 언덕을 내려왔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친구가 아니라면 남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나는 여태도 불편하기가 짝이 없다. 다른 일이라면
적잖이 누그러진 구석도 없지 않으면서 밥은 삼키고 씹어야 하는 식사는 잘 안 된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같이 밥을 먹어야 할 것인가. 나는 그게 아득하다. 너무 아득해서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다. 김종구는 품삯이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보란 듯이 두들기다 말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웃기는 일입니다. 대체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목수하고 이리저리 처음 온 날이 마침 비 오는 날이었어요. 첫눈에 아, 이건 굉장한 절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지요. 전국의 이름난 절들을 나도 숱하게 봤지만 이런 절은 처음이었거든요. 작가 앞에서 문자 쓰기 거북하지만 생사를 초월한 그런 인생 무상 같은 게 제 가슴을 찍어 누르대요. 그런 저를 싹 뜯어서 울긋불긋하게 만들겠다니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길래 처음엔 이 일에 손 떼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덜 웃기게 만들기 위해선 내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이건 정말이지 순수한 내 충정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요. 나는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종구도 그렇게 느꼈던가? 귀신사에 대해 그도 남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가? 그래서 기꺼이 제동장치의 역할을 맡아 보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단숨에 나를 그에게로 끌어당겼다. 그 말은 김종구라는 인간을 재고 있던 나의 잣대를 사라지게 하였다. 그에게 잣대를 들이밀다니 나는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가. 15년 전에 그와 지금의 그를 수시로 비교하며 인간을 저울질하는 나는 얼마나 편협한가. 다소 무참해진 나는 귀를 열어 소위 청취의 자세로 돌입하였다. 그리고 이 자세는 그와 헤어질 때까지 여일하였다. 참, 한 가지 당부가 있는데 이건 꼭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황녀의 단손가락을 듣게 되면 무조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세요. 나야 황녀가 부는 단소 외엔 들어본 적이 없어 갈등 없이 마구 추켜 세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은 혹시 아니올시다 일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 딱 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황녀 입이 찢어지게 뛰어버리세요. 황녀 고개 또 청중은 어지간히 가리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아무한테나 단소가락을 말빼주지도 않아요. 황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 단소 소리를 헤아려 들을 만한 고급 청중을 대불고 집에 가면 그저 팔팔 뛰도록 기뻐하지요. 선생님을 데려가면 아마 까무라칠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김종구가 내게 한 당부 또한 은근히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자기의 마누라한테까지 세상의 잣대를 들이미는 허튼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만나자마자 부득불 자기 집에 가자고 우기던 것이나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만나고 그토록 반가워했던 것도 모두 그의 황녀를 위한 헌신이었음이 분명했다. 이제는 나의 이 여행이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도 적잖이 생겨있는 판이었다. 이런, 누굴 데려왔잖아. 왜 말 안 했어? 으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언제나 날 속이기만 하고.
여자는 남자를 돌아보며 냅다 소리를 지르더니 얼른 부엌문을 닫아버렸다. 물론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였다. 이윽고 들려오는 김종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 야, 싫으면 그만둬. 네 생각하고 일부러 귀한 손님 모셔왔는데 싫으면 집어치우라고. 제 길 괜한 수고했잖아. 누가 싫댔어? 근데 누구야?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낮추어져서 바깥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다. 황녀의 닭다리 어지간히 끝난 뒤에야 부엌문이 다시 열렸다. 새롭게 등장한 여자는 완연히 수줍음을 타고 있었다. 마치 아까 보여준 모습은 다 잊은 것으로 믿겠다는 태도였다. 수줍어하면서 나를 방으로 안내하는 황녀의 뒤에서 김종구는 그것 보란 듯이 매우 당당했다. 그렇다고 황녀의 수줍음이 길게 가지는 않았다. 김종구가 그녀를 수줍어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황녀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사이 김종구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한 곳에 1년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다. 한 고장에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 나면 미련 없이 짐을 챙겨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곤 했다. 그가 거금도를 떠난 것은 고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아우가 돌아와 멸치 어장과 해우 농사를 떠넘기고 난 뒤였다. 그렇다면 내가 1년간의 섬 생활을 청산하고 그곳을 떠난 다음 해였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에 황녀는 술상을 보겠다고 했다. 나는 술상은 그만두고 단소 소리나 한가락 듣고 가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나를 가로막았다. 그 사이 황녀는 잽싸게 술상을 들여왔다. 따로 차리고 말 것도 없이 먹던 반찬 몇 가지에 대병으로 파는 막소주가 병째로 따라 들어왔다. 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때려쳤어요.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 따위 자잘한 샘본이나 배우고 현미경으로 눈에 뵈지도 않는 벌레나 쳐다본다고 세상 사는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겠어요? 아주 꽉꽉 막혔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이러다 영 바보 되겠다 싶어서 그 당장 집어쳤지요. 넓은 세상 어디든 뛰어들어 북대기 치다 보면 막힌 머리도 확 뚫리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살아있는 거지요. 그의 말은 당당하다. 조금도 야비하지 않다. 음해의 의도도 없고 방향무인한 자의 무례나 열등감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얼굴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그의 말은 그가 마시는 소주가 그렇듯 맑다. 단소는 서랍장의 맨 윗칸 깊숙이에 소중하게 간수되고 있었다. 김종구는 비단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단소를 꺼내며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여전히 정중하고도 엄숙한 자세로 황녀에게 그것을 바쳤다. 황녀는 구멍에 입술을 대고 숨을 불어넣으며 한참 동안 소리를 골랐다. 저 여자가 아까 맨발로 동네 고삿을 헤매며 비명 같은 웃음을 흩뿌리던 여자였던가? 심심하면 남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돌멩이를 던지며 같이 놀자고 유혹하던 여자였던가? 나는 황녀의 단아한 자세와 지그시 감은 눈의 위험에 미리 마음을 빼앗겼다. 피리가 남자의 성대를 닮았다면 단소는 여자의 가늘고 맑은 음성에 더 가깝다. 그래서 때로는 요요하고 때론
청청하다. 단소 연주에 대해 내가 알고 있거나 느낀 바가 있다면 이것이 전부였다. 나는 이미 한 경지를 더듬은 여자의 소리를 느꼈던 것은 사실이니까. 김종구가 내 청취 태도에 만족했다는 것은 그의 벌어진 입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청성곡은 저 사람이 매일 밤 불어달라고 조르는 곡이랍니다. 소리가 잘 안 되는 날도 있는 법인데 그저 막무가내라고요. 잔말 말고 빨리 불기나 하라고. 대가는 사설이 없는 법이요. 청성곡의 긴 가락이 끝났을 때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단소에서 고요하게 입술을 떼던 황녀의 손짓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했다. 여자는 대나무 악기로 막았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남자의 볼에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을 보았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 이미 희끗희끗 흰머리가 터전을 이루고 있는 귀밑 머리를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나는 아득했다. 단소를 내려놓고 황녀는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시야를 부옇게 가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었다. 눈을 뜨고 나서 한참 동안은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멍한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만개한 벚꽃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다. 나는 비로소 내가 늦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종구는 나를 경운기로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물론 황녀도 함께였다. 삼거리의 느티나무 아래 나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도 선연히 떠오른다. 어둠 속으로 경운기가 사라진 뒤에도 얼마 동안 엔진 소리와 황녀의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이 들려왔었다. 15년 전에 김종구를 말해주는 그 다음의 사파, 이 사파에는 온통 안개만 자욱하게 묻어 있었다. 그날은 가을 들어 가장 짙은 안개가 몰려온 날이었다. 밤물을 보러 나간 10여 척의 배가 채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안개는 우국거리며 삽시간에 연안을 휩싸고 말았다. 그 섬에 살면서 나는 기척도 없이 숨어 들어오는 안개의 너울을 여러 번 보았다. 비릿한 안개 냄새, 거대한 동굴에 갇힌 듯한 그 막막한 느낌. 바다의 안개는 육지의 안개와는 달리 또 얼마나 두텁고 깊던가. 잠깐 사이에 시야는 차단되고 눈 감고도 다니던 백길을 30cm 앞조차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길로 만드는 것이 바다의 안개였다. 바로 코앞에 선착장을 두고도 배에 댈 곳을 못 찾아 빙빙 돌며 쩔쩔매는 것도 군데군데 자리 잡은 자그마한 돌섬들에 부딪혀 배가 전복되고 마는 사고도 모두 안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밤에 안개를 만나면 마을에서는 안개 길잡이를 벌였다. 길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배들을 불과 소리로 인도하는 길잡이 파는 주로 마을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곤 했다. 타오르는 횃불과 징, 꽹가리의 요란한 소리에 못지않게 가족들이 있는 힘을 다해 내지르는 육성 또한 안개를 뚫고 먼 바다까지 도달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안개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배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내와
자식의 목소리만은 반드시 가려듣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나는 자취집 마당에서 소란스런 선착장을 내려다 보았다. 꽤 높은 지대에 있었던 자취집에서는 선착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당에 나오기 전에는 틀림없이 동네 어느 집에 왁자한 놀이판이 벌어진 줄 알았다. 그만큼 안개는 갑작스러웠고 생명을 구하는 횃불의 난무와 소리의 혼란은 축제일의 그것과 너무 흡사했다. 아른아른 흔들리는 수많은 횃불들과 목청이 터져라 불러대는 절박한 외침이 안개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 나는 겉옷을 찾아 입고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배들이 무사히 폭우의 닻을 내리는 순간에 나도 거기 함께 있고 싶었다. 어느 한순간 모든 소리들을 중단시킨 채 바다 저편에서 행여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는지 가늠하는 그 긴장된 시간에는 나 또한 숨도 크게 쉬기 힘들었다. 횃불은 거세게 타올랐고 징과 꽹가리는 깨질 듯이 두들겨졌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안간힘을 써가며 징을 두들겨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얼굴에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오도록 신들린 사람처럼 마구 징을 두들기는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던 나는 한순간 멈칫했다. 바로 김종구였다. 굳게 닫힌 입술, 뚫어질 듯 안개 바다를 노려보는 두 눈, 제 가족 아무도 바다에 나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전심전력으로 징을 두들기고 있는 이는 김종구였다. 소리의 혼란 속에서 나는 하염없이 그런 김종구를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의 얼굴 중에서 그때처럼 진지한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이마를 적시는 땀방울은 횃불에 비쳐 다이아몬드의 광의를 내고 있었고 신명 들린 어깨짓은 무라의 자세가 흔히 그렇듯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정말로 그의 징 소리가 안개 한 겹을 뚫고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본 느낌이기도 했다. 이 느낌은 너무나 생생한 것이어서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두터운 안개 장막이 찢어지는 비명을 들었었다. 그 밤 김종구는 곁에 있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단지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가서 보는 것만큼 보여주는 바다. 어느 정도의 깊이를 넘기고 나면 수억만 년 침잠에 있는 심연의 세계도 가지고 있는 바다. 김종구는 오로지 그 바다만 보며 열심히 장을 내려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간밤의 지독한 안개를 화제 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누구는 횃불에 손을 대었고 누구는 완전히 목이 잠겨 숨도 못 쉴 지경이라는 말들은 갖가지로 들려왔지만 마지막까지 울려대던 김종구의 징소리에 관한 언급은 스치는 말로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를 본 사람이 나 혼자이기나 한 것처럼 그 영혼을 울리는 징소리는 아예 있지도 않았다는 듯이. 그토록이나 집요하고 그토록이나 땅과 바다를 울리던 그 징소리를 정말로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일까? 한켠에 우뚝 서서 새벽까지 쉼없이 징을 울려대던 그의 모습을 정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을까? 나이가 들면 하늘을 많이 보게 되어 젊어선 땅만 쳐다보고 살지요. 이제는 땅을 보더라도
풀이나 나무, 꽃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더 관심이 간답니다. 어느 땐 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길을 가다가도 우뚝 멈춰서곤 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산을 뭉개고 길을 뚫기 위해 산에 갔다가도 행여 풀포기를 밟을까봐 비틀거리는 이 김종구 꼬락서니를. 김종구는 풀이나 꽃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짐을 꾸리고 있을 때에도 김종구의 목소리는 들려왔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간단해요. 냄새로 구분을 해버리지요. 진짜 인간의 냄새하고 가짜가 풍기는 악취하고는 엄청 다르거든요. 난 금방 알 수 있어요. 피해도 소용없어요. 내 코가 더 빠르니까. 소설을 팔아 밥을 먹는다고요? 작가 선생님, 이런 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느님이 인간의 눈을 만들 때 흰 자위와 검은 자위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도 왜 검은 자위로만 세상을 보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거야.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긴데 그게 말이에요.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일이야 우리 같은 떠돌이들 말고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떠맡겨진 숙제 아닙니까? 그러니 애시당초 편하게 앉아서 헤드라이트 비춰놓고 들여보듯 그렇게 수월할 일은 아닐 거라 이 말씀이죠. 흰자위 놔두고 검은 자위로 세상을 보랄 적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장들을 올려다보지만 저 구름이 얼마나 많은 비를 숨기고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낮은 하늘과 습습한 바람 사이에서 나는 숙자의 등에 매달려 있던 동그란 눈의 어린아이를 본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제 고모의 등에 납작 엎드려 한없이 까맣고 맑은 눈만 소리 없이 깜빡거리던 김종구의 아들. 참고 참았으니 끝까지 묻지 말아야 했을 것을. 그러나 어젯밤에 나는 기어이 그의 아들에 대해 묻고 말았다. 김종구는 한동안 멍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그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하고 되물었다. 5해를 살고 그것도 많이 살았다고 하느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뿐이에요. 초파일이 지나면 그들은 여길 떠난다. 어디로 갈지는 그들도 모른다. 나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를 만났다는 사실조차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소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상행 열차는 1시간 뒤에 있었다. 차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들어간 다방에서 나는 좌석을 구하지 못해 입석표를 끄는 몇 사람을 보았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나보다 1초 늦게 매표구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분명히 내 것에는 좌석 번호가 또렷이 찍혀 있었다. 그들과 나는 거의 엇비슷하게 다방에 들어왔는데도 그랬다. 매표구에서의 찰나가 그렇게 매정한 선을 그어버렸음을 깨달은 뒤에도 나는 행운보다 기묘한 두려움을 느꼈었다. 언제 어느 순간 내 앞에 선이 그어져 버릴지 아무도 모른다. 우연히 행운이 왔다면 불행도 똑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다. 어떤 것도 불확실하며 어떤 것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은 행운으로 마지막 좌석을 차지하고 나서
나는 어느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 나를 발견했다. 나는 아직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꿈, 작은 눈물, 그런 것들로 무찌르기에 이 세계는 너무나 거대하고 음흉하다. 기차는 달린다. 비는 그쳤다. 빗물 머금은 라일락이 담장 너머로 뭉게구름처럼 피어있는 동네를 지나 기차는 달린다. 라일락 뒤로 굽은 길을 달리는 기차의 꼬리가 보였다. 미로에서 출구를 잃은 나, 아침 저녁으로 먹히고 아침 저녁으로 우는 시인의 뜸부기, 어디서부터 어디를 나는 짓밟힌 귀신사에서 본 모래 더미에 파묻힌 이름 모를 꽃을 생각한다. 기차는 자꾸 달린다. 아직 뿌옇기는 하지만 서울에 닿으면 그대로 나는 기계 앞에 앉기는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살이가 돌아가는 이치의 끝자락이나마 만져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영원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을 나는 안다. 그때 생각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